그 사회복지 분야에 계시는 이제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사실 이제 사회복지사분들도 기관에서 종사하시다 보면 이제 비사회복지사지만 같은 기관에서 일하시는 다른 영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랑 일을 같이 하면서 뭐 지역사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을 하거나 혹은 이제 뭐 거주시설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주 생활인 분들과 같이 이제 업무를 하시면서 뭐 혹은 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실제로 이제 그런 그 보호 업무를 하시는 뭐 이런 분들 그런 사회복지사분들 업무 과정에서 보면 사실 직접적으로 이제 대면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인권에 대한 상황들이 있다라는 건 아마 요즘 사회복지사분들은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 언제부터 사회복지사가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가? 언제부터 이게 뭐 법제화가 되거나 아니면 언제부터 이게 제도화가 되고 이제 언제부터 이게 이제 필요성이 이제 좀 대두되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시작점, 시발점을 좀 알아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인권이라는 개념하고 사회복지 분야하고 그렇게 만나지 않았었던 시기도 있었군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사회복지학의 그 국제적인 흐름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를 제외한 외국의 특히 뭐 미국 쪽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보면 뭐 그 국제사회복지협의회나 아니면은 뭐 미국 사회복지사협회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내용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미국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보면 뭐 사회복지사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를 옹호해야 하며 또 모든 사회복지 실천 분야에서 그것이 개인이든 가족이든 뭐 그룹이든 지역이든 뭐 국내 기관이든 국가든 간에 뭐 인권을 근거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천명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리고 이제 뭐 국제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면 이제 그 주요한 업무를 하는 9가지 패러다임에서 보면 정의, 사회 정의와 인권이 포함이 되어 있었죠 이미.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그 사회복지의 현장을 좀 보면 뭐 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나와 있는 윤리강령 전문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런 인권에 대한 내용들은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2001년도에 아마 그 내용이 들어갔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뭐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전문에서 사회복지사는 뭐 인본주의,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해서 뭐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다음에 뭐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 보장 활동에 헌신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이미 이제 인권에 대한 중요함을 이제 인정하고 사회복지사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현장을 준비하는 이제 사회복지학을 가르치는 그 기관들, 학교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기본의 베이스에다 두고 가르치지 않았었던 게 사실은 이제 현실이었던 거죠. 그냥 선언적으로 그냥 그렇죠. 있는 예. 거고. 그냥 사실 이 그 윤리강령이라는 거나 이런 전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면서 나중에 한번 이것도 읽을까 말까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었지 필수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이걸 기초해서 학문을 배우거나 현장을 준비하진 않았었다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사실 뭐 다른 뭐 서구권 국가들의 경우는 어려서부터 뭐 민주사회를 위한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가 혹은 뭐 이렇게 그 국가 나름의 어떤 뭐 윤리나 아니면은 종교적인 것에 기초한 어떤 사회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그런 학제 시스템들이 있지만 사실은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입시 위주의 학교 시스템이어서 국영수만 잘하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교육받지 못했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민주주의, 민주시민의식 거기에다 또 인권, 타인에 대한 권리, 차별에 대한 금지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익히기가 어려운 좀 현실이었죠. 그런 거의 상황에서.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참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었는데 뭐 그런 교육을 누구나 받아오고 그런 교육에 익숙해져 있었던 우리가 갑자기 이제 사회복지학을 하거나 뭐 사실 사회복지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휴먼 서비스를 하는 다른 학문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도 다 모두 다 그 뭐 대학에 들어가서 혹은 어떤 그런 자격을 요하는 그러니까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그런 베이스를 전혀 베이스가 되는 교육을 받지 않고 예. 그런 현장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학문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인권에 대한 그 인식이나 필요성이나 이거를 기초에 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잘 하지 못하고서는 현장을 준비하진 않았나. 예. 뭐 이렇게 저희들은 좀 평가를 하고 있죠. 네. 그 개념이 희박하거나 박약하기 때문에 실천할 때에도 은연중에 그 부분, 인권이라는 부분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네. 실천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말씀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지 않고 현장에 대한 어떤 접근과 실천을 또 위에 이제 선임 무슨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주변에서 이제 그렇게 배우고서는 이제 그 업무를 익히다 보니까 다분히 뭐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행정 처리에 좀 집중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관례적인 어떤 거에 좀 이렇게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관행적으로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이제 그런 한계가 분명히 좀 존재했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 네. 그랬었던 것이 그 사회복지 쪽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저기 얘기를 좀 그냥 조금 더 하면 2005년도, 2006년도에 이제 저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기획을 하게 돼요. 보통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대상 중에서 보면 다수인 보호기관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수인 보호기관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그러니까 다수인 보호기관에 들어가는 데가 이제 수용시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보통 보면 이제 교정기관이나 혹은 뭐 정신과 병동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안에는 사실 이제 뭐 노인 요양 시설이라든지 장애인 거주 시설이라든지 노숙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다수인들이 보호되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시설들도 다 포함이 된 거죠. 직접적으로 이제 사회복지 현장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조사 대상에. 그런데 그전에는 안 들어갔었어요? 인권위원회 법이 이제 2001년도에 이제 시행이 되면서 그때 이제 다수인 보호 시설이라는 게 이제 그때 들어갔는데 2001년도 출범하면서 2005년이 지날 때까지 그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됐었지만 사실상 이제 그거에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라서 조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잘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뭐 일정 부분 그 안에서 좀 약간 거부감도 분명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다가 항상 이제 저희가 인권위원회도 그렇고 사실 이제 다른 사법기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저희는 현장을 만나는 게 보통 이제 그 조사에 따른 뭐 이런 걸로 만나게 되니까 사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조사를 받는다. 이게 조사와 이제 수사는 분명히 좀 다른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이제 거부감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고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인권 침해라든지 뭐 이런 문제되는 사안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 그 사안들이 사실 굉장히 좀 간과하기는 좀 어려운 좀 심각한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을 만나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거죠. 과연 이게 사후적으로 어떤 그 인권 침해나 이런 사건들이 들어왔을 때 조사를 하고 권리 구제를 하는 사후적인 시스템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이 맞는가? 어쨌든 간에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는 교육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차라리 사전적인 그 프리 서비스의 단계로 교육을 좀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인권에 대한 중요성과 실천에 대한 것을 좀 전달을 하면 어떨까? 이런 기획을 하게 됐고 그래서 2006년도에 호주 인권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셨고 또 호주에 있는 그 커튼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으로 계셨던 지마이프 교수님을 초청을 해서 사회복지와 인권 실천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오시긴 하셨었고 관심들도 굉장히 많으셨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더 좀 생명력을 갖고 좀 지속되는 이런 관심과 또 이제 그러면 그 실천을 위한 어떤 방법이 좀 나타나고 뭐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사실 거기서 조금 약간 맥이 살짝 끊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게 인권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가야 된다라는 것이 조금 또 사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또 여러 그때만 해도 예. 뭔가 우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좀 교육을 받고 뭔가를 이제 이걸 해야지 된다라는 것이 예. 뭐 부가적인 부담으로 어, 작용이 됐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이게 뭐 굳이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지 되는 게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도 있으셨던 것 같고 뭐 물론 이제 저희 나름의 이제 노력도 있었고 또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몇몇의 또 선생님들께서는 예. 그래도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인식하시고 예. 좀 선구자적으로 좀 활동을 하신 분들도 계시긴 하셨지만 예. 좀 그 노력들이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크게 확장되거나 활성화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때 몇 분 정도가 들으시고? 사실은 그때 저희가 그 3개 권역을 돌면서 워크숍을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 워크숍 당시에 참여자 수만 해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보통 한 번 워크숍 할 때만 해도 뭐 한 200~300명씩 모이기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네.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많이 좀 오셨었고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었고 예. 그러긴 했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저희 내부적인 어떤 한계라든가 조금 더 이걸 좀 확장시켜야 되겠다라는 이제 이런 계획들이 좀 생기면서 예. 저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떻게 그럼 접근을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 2008년도였었죠. 그때부터 논의됐던 게 이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이에 대한 이제 검토나 이제 시행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보수교육은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의무적인 그 시간을 이수해야 되는 교육이니 이 교육의 인권에 대한 내용을 아예 이제 과목으로 이렇게 정례화시켜 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협회에 찾아가서 보수교육의 인권교육을 좀 반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설명을 좀 했었죠.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협회 쪽에서는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나요? 예. 조금 곤란해 하셨었어요. 난색을 표현하셨었는데 어떤 이유로요? 그 이유가 조금 사실 아직까지도 보면 조금 많이 안타까웠었어요. 예. 왜냐하면 반대 이유가 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교육을 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넣으려고 하는 의도나 이런 취지는 잘 알겠지만 예. 인권위원회가 인권에 대한 내용을 사회복지사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보수교육에 정례화해서 과목으로 이렇게 넣게 된다라고 하면 다른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어떤 그 자기네 이제 그 정책이나 시책성 교육의 내용들을 보수교육에다 좀 넣어달라라고 요구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다른 곳에서 요청이 왔을 때 네. 그것을 거절할 명분이 없다.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복지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제 뭐 다른 기관에서 뭐 노인 그 요양보험이라든지 뭐 장기 요양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된 뭐 활동부조라든지 뭐 이런 정책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막 이제 만들어지고 막 이랬을 때니까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을 보수교육에다 넣는다라고 하면 인권위원회 보수교육도 하는데 인권교육도 하는데 왜 우리 복지부 거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교육을 왜 안 넣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자유롭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거는 이제 질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의 접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좀 부담스러워하시고 불편해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 어쨌든 간에 저희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럼 고민을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었죠 그때 당시에. 정책 홍보랑 가치 철학에 대한 인권에 대한 개념을 잡는 거하고 같은 등위로 보시고 그렇죠. 하셨나 봐요? 예. 이게 엄연하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정책 홍보라는 별도의 영역이 있는 거고 이거는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 실천을 하기 위한 그 아주 기본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세부적인 각각의 영역에서 뭐 장애인 영역, 노인 영역, 뭐 아동, 청소년 이쪽에서 강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하고는 두 개가 완전히 성격이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중하고 좀 깊이 있는 검토가 좀 당시 협회 쪽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아쉽게 됐냐면 뭐 그 뒤로 이제 보수교육으로 이제 반영은 사실은 됐잖아요.
뭐 사회복지사업법이나 혹은 뭐 보수교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정신보건법이나 노숙인 그리고 뭐 장애인복지법 뭐 이런 그 각 법에서도 그쪽 종사자들은 인권교육을 이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법제화되고 했는데 근데 왜 그때 당시에 그게 안 됐었던 게 아쉬웠었냐면 이제 사실 이제 다른 이유가 있죠. 숨겨진 다른 이유가 네, 있어요? 네. 이게 사실은 저희가 협회랑 같이 이런 그 교육을 제안하고 협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같이 한번 잘 해보자라고 해서 양 기관 간 뭐 이렇게 뭐 MOU를 체결한다든지 같이 공동의 어떤 연구를 해서 이거를 이제 시행하는 굉장히 좋은 프로세스의 방향이 있었는데 그게 어쨌든 간에 막혀버린 상황에서 지금의 보수교육이나 법제화된 인권교육이 만들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사실 공교롭게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영화 도가니가 흥행하면서부터였던 거예요. 예. 그 영화 도가니가 사실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것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관람을 하게 됐었고 그 영화를 본 일반 국민들이 사회복지기관에서 뭐 물론 이제 거기는 이제 특수학교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사회복지를 전달하고 실천하는 그 기관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처음 알게 되고 많은 충격을 받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제 전체 사회복지 기관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기대치에서 이제 실망감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 기관들 중에 이런 데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뭐 시정 질의 자료 요구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 요구들을 많이 받으셨어요. 당시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때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러면서 이제 그 국회라든지 아니면 지방의회라든지 뭐 이런 자료 요구들이 발생을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인권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타의에 의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이유로 이제 이런 보수교육이나 법제화된 인권교육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네. 요구를 받고 그걸 위해서 도대체 뭘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방어 차원에서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차라리 만약에 이제 저희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 제안을 하고 이런 장을 만들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프로세스를 만들고 인권교육에 대한 시작이 들어갔었으면 오히려 영화 도가니 이후에 물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재발을 방지하고 조금 더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에 기반한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서 현장은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전적인 대처가 오히려 됐었을 텐데 오히려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제 대처하지 못하는 모양새도 만들어졌고 명분도 사실은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개인적인 의견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안타까움, 아쉬움이 좀 크게 좀 들었었죠. 먼저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발로 걷어찬 이랑 비슷한 거죠. 네네.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법제화된 이후에 사실은 뭐 많은 인권 교육들이 뭐 보수 교육이나 다른 법제화 교육으로 만들어지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도 그래도 계속되는 아쉬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장에서는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들이 아직도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그런 또 다른 형태의 아쉬움은 또 이제 남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도 계속 자성하고 학습하고 실천을 이제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좀 이어져야지 되는 것이 바로 또 사회복지와 인권의 관계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얼마 안 된 건데요? 2027년. 네네. 아직 채 10년이 안 된 거죠. 네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사회복지계가 인권이라는 단어를 접한 것도 조사의 대상자로서 접하고 그러면서 방어적인 부분들도 생길 거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인권을 기반으로 한 실천을 하기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받게 만들어진 부분도 있고 그 과정이 아직 10년이 안 돼서 여전히 인권 기반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고. 네. 뭐 사실은 이제는 그래도 그 과거에 비해서는
뭐 학부, 사회복지 학부 예. 쪽이거나 아니면은 석박사를 준비하시는 뭐 대학원이나 이쪽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과목이나 과정들이 조금 과거에 비해서는 좀 증가를 하고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교재들도 저희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복지학과에 전공하셨던 이제 교수님들과 함께 이제 그 교재를 이제 출간하기도 했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교육용 콘텐츠와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런 기반에서부터 처음 그 사회복지학을 배우고 익히는 기반에서부터 인권에 대한 의식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 접근은 이미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작이 아직까지는 조금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아직은 좀 미약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시작이 좀 중요한 거고 앞으로 조금 더 이제 그런 그 가치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간에 이 시작점이 좀 수동적이지 못하고 피동적인 상황에서 또 그리고 또 선제적이지 못했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뭐 어쨌든 간에 좀 길게 남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화할 수 없는 약간 야사에 가까운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장이 인권에 대해서 이해하는 수준은 어떻다고 보세요? 뭐 우선은 굉장히 이제 뭐 학문적인 부분이나 이제 원칙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 이제 뭐 이게 사회복지라는 것이 사실 이제 인간 행동과 뭐 사회 체계 이론을 활용해서 뭐 인간과 환경이 이제 상호 작용하는 지점에 개입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우리 사회에 있는 뭐 다양한 여러 이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고 같은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사실 우리가 지향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이런 그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 억압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차별이나 아니면은 인권에 대한 어떤 침해를 받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전문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도 원칙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냥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이제 다른데 교육을 가서 이제 학생들이랑 얘기하다가 어떤 이유로 이제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하게 됐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이제 유독 저한테 이제 제 귀에 들렸었던 이야기 중에 뭐 좀 뭐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제 뭐 주위에 좀 힘들거나 아픈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뭐 이제 그 배경이 되는 게 뭐 개인의 어떤 종교적인 이유라든지 혹은 뭐 가족력에 의한 거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들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았었어요. 소위 사랑을 실천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제 사실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날개 없는 천사, 좋은 일 하는 분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현장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했었던 이야기가 지금도 바뀌지 않는 제 주관적인 소견이긴 하지만, 그 학생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이제 선택을 했다면 굉장히 시작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약에 정말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른 전공과 다른 일을 하면서 뭐 자원 활동을 하거나 혹은 후원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려고 하냐. 전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사실은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제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적인 실천을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사회복지사와 기관에 오는 자원 활동가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단지 그 기관에 소속돼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이것만으로 내가 자원봉사자와 다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설득력을 가질까? 명분을 줄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의 분명한 차이점은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으로 이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기획서부터 들어가는 게 차별성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지 좋은 일, 의미 있는 일, 또 뭐 심지어는 몇몇 또 공무원분들은 저한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뭐 안효철 씨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면서요. 나중에 뭐 퇴직하고 나서 이제 노후를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래서 아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왜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중에 뭐 퇴직하고 나서 사회복지 뭐 기관이나 이런 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뭐 재취업을 하거나 그쪽에서 활동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의 사회복지학을 생각하는 또 주변 제3자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 사회복지 현장이나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비춰지게 만들어 왔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시도록 어떤 행위를 보여주는 계기가 있어요. 네, 일종의 저희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빌미를 제공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합니다. 뭐 물론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불편하신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시겠지만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크게 뭐 거기에서 뭐 반론을 제기하신다라고 해도 뭐 저는 뭐 제 생각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요소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인식했다는 건 아니나 그렇게 인식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했을지도 모른다라는 부분은 또 이제 그게 또 어느 정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또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희 뭐 위원회에서 나오는 혹은 이제 경찰이나 뭐 이런 법원에서 나온 판례들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나온 여러 가지 좀 사실은 벌어지지 말아야 될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다들 이제 나오는 기사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아니 좋은 일 하는 데인 줄 알았는데 저런 일을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게끔 만들어진 여러 가지 구조들이나 이제 상황들을 봤을 때 이제 좀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약간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조금 빌미를 제공했었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회복지사분들이나 현장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거는 사실이지만 또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 몇몇의 분들이 이제 그렇게 일반화된 잘못된 인식을 좀 만들게끔 했었던 것도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자극적이니까 과잉 대표화 될 수도 있었죠. 근데 뭐 아까 이제 질문에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인권의 인식 수준 정도를 좀 여쭤보셨었는데 사실은 저는 뭐 아주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끝까지 자기의 어떤 소신과 철학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시거나 그걸 조금 더 발휘하시면서 내 주변의 이웃과 함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식이나 그러니까 처음의 시작점과 그리고 또 기본적인 인식의 수준은 일반적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권의 의식과 수준에 비해서는 결코 낮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균선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현장에서 요구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서 발휘되어지는 어떤 행동과 하여튼 이렇게 언어적인 선택에 있어서는 아직은 일반적인 수준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분들도 분명히 좀 계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사회복지계 쪽으로 들어올 때의 맨 처음에 마음은 사랑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런 맨 처음에 동기로 출발했다 하더라도 사회복지 직계 사회가 요청하는 수준의 인권 수준이나 그런 기대받는 역할 수준에 대해서 못 미친다면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의 인권 수준의 평균선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사로서 요구받는 수준에 있어서는 부족한 거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무리한 예시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뭐 사회복지사라고 한다면 뭐 이게 윤리 강령이나 윤리 기준에 꼭 들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어떤 권익에 대한 옹호자 역할이라든가 아니면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어떤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인권 실천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다양한 내용들이 사실은 윤리라는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분명히 개인의 어떤 가치관과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성소수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혐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분명히 계셨었고 제가 만났을 때. 예. 근데 뭐 물론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개개인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런 성소수자 분들에 대한 혐오적 발언이나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사는 그거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모호한 분들 예를 들어서 혹은 뭐 나는 뭐 노인이나 아동 청소년 쪽에서 일을 하는데 정신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그 위험성이나 이런 그 관련된 기사들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아 그래 정신병력 있는 사람 다 위험한 사람들이야 사회적으로 좀 격리시켜야 돼 이런 생각을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는 분들이 좀 존재하는 것들을 제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현장에서 좀 뵀었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좀 더 보편한 수준에서 좀 언행, 인권과 관련된 어떤 인식과 아니면은 그 언행에 있어서 조금은 좀 크게 뭐 많이 뛰어나다거나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나 민감성이라고 하는 게 보통의 우리 시민 사회에서 갖고 있는 수준에 비슷하다고 한다면 사회복지사로서는 좀 더 부족한 부분일 텐데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말씀하셨던 게 이제 바로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했던 게 사실은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바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죠. 내가 사실은 그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를지 할지라도 그걸 굉장히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단언적으로 단편적인 사고를 가지고 폄하하거나 하대하거나 이런 사고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이지만 사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여러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만나는 사회복지사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 팩트이고 내가 어떻게 입장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고민하고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해야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볼 때면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그런 사회복지사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인식,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서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어떠세요? 종교적 신념으로서의 호불호 이런 판단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최소한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역할을 할 때는 이게 관여되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내 개인의 신념이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를 할 때에도 그게 영향을 받는다면 그거는 사회에서 기대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역할과 위배되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 구분 없이 막 얘기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일정 부분 그런 한계가 내포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어찌 보면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사회복지 현장의 많은 부분에서 또 종교적인 부분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죠. 법인 중에서도 종교적 부분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뭐 분명히 뭐 사회복지사 홍길동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내 개인의 호불호와 사회복지사가 가지는 가치와 판단, 정의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서 객관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만 다른 어떤 그 종교법인, 그러니까 같은 기관 내에서 일하는 다른 나와 다른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관리자나 혹은 법인의 관계자들의 어떤 직간접적인 영향과 분위기, 뭐 환경들 때문에 자기의 소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길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학습된 무기력감에서 제대로 자기의 어떤 주장과 소신을 밝히지 못하는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저희 세대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제가 교육을 받을 때 이런 인권에 대한 민감함에 대한 교육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요새 그 신입으로 오는 사회복지라든지 하는 분들은 아까 대학 커리큘럼이든 하는 형태로든
만족스럽진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 와서 사회복지계 전체를 세대별로 좀 구분해 보면 네. 최근에 사회복지에 입문하시거나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수준이나 상황이 네. 낮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글쎄요, 뭐 그게 이제 뭐 객관적으로 저희가 뭐 검토를 해보거나 연구해본 네, 네. 이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최근에 인권 교육이 이제 뭐 대학 학제에 좀 편입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생겨나면서 그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연결되어지는지는 좀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예. 뭐 한편으로는 과거 세대에 비해서 예, 지금의 세대가 전보다 훨씬 더 자기 권리 의식이 좀 더 높아지고 그리고 또 인권에 대한 관심이 네. 사실은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갖는 권리 의식이 좀 사실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를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지금 세대들의 특성들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과거 세대에 비해서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사회복지사들이 전에 비해서 다른 어떤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감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좀 이게 이렇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또 한번 또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사회복지사라면 기본적인 정체성으로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도록 사회가 요청을 하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사도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응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 아니면 그런 책임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 저희가 인권이라는 부분보다는 시혜적인 네. 지원하는 이런 쪽에 조금 더 아직 무게중심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네. 있어요. 뭐 물론 그 지난 이제 뭐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가긴 하죠. 이 촛불 집회 때도 그렇고 그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많은 사회복지사 분들이 사실은 촛불 집회 현장에서 그리고 또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그런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동참하시고 뭐 이런 그 상황들을 봤을 때 물론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우리 사회, 우리 국가에 원하는 어떤 사회권에 대한 부분들 또 자유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거는 또 사실 이제 제가 온라인상에서 만나고 또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이 주로 또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 눈에 이제 그렇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화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좀 그런 과도기인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사회복지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이런 그런 사회적인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천하는 이런 것을 좀 선도적으로 좀 이끌어 나가면 더 좋겠다. 그리고 또 그런 의식을 발전시키는데 더 많이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참여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냥 개념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만 그런 것인가 아니면 모든 휴먼 서비스는 당연히 인권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하면 저는 후자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그걸 가져야 되는 거고 네. 사회복지사한테만 더 특별하게 요청되는 것도 아니고 휴먼 서비스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걸 이제 하려고 할 때 현장에서는 두 가지 정도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회복지사가 인권을 침해받는 위치보다는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역할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권이라고 했었을 때 내가 뭐 이렇게 불편해지는 그리고 잘 해야 되는 그 부담이 나한테 오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방어적이 되는 귀찮고 아니면 동의는 하나 어려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인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다 보면 인권에 부합하는 실천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도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인권이라고 했을 때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 맞습니다.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소위 얘기해서 인권으로부터 오는 피로감인 거죠. 상당한 그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휴먼 서비스를 하는 분들은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다 알아야 되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부분 저도 이제 동의를 하지만
또 사회복지사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저는 보다 더 많은 예. 그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실천을 좀 요구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 인권을 이제 크게 뭐 이야기해서 이제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이제 예. 구분을 하는데 예. 사회권 안에서 보면 뭐 교육받을 권리나 아니면 노동할 권리, 휴식할 권리,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등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 휴먼 서비스라는 이제 다양한 그 전문 직종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의료 쪽 종사자들은 사실은 이제 의료권에 관련된 뭐 생명이나 치료, 생명 연장이라든지 치료를 받거나 뭐 이런 의료권과 관련된 부분이죠. 뭐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지금 병원에서는 이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나 아니면은 그 의료사회사업가 식으로 해서 그 안에서도 이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은 취약계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전문 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의료인은 의료 서비스, 의료권을 실현하기 위한 의료 서비스를 하는 분이고 그리고 또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휴먼 서비스를 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한 게 사실은 주 목적인 거죠.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사실은 이 사회복지의 업무의 모호성 때문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 특이성과 굉장히 다양한 전문적인 영역에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정말 다양한 사회권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 그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부분에서 밀접하게 혹은 약간의 거리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간접적으로라도 거기에서 영향을 미쳐지는 뭐 예를 들어서 아동 학대와 관련된 부분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 중에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 거에 대한 학습 지원이라든지 뭐 아니면 문화 생활을 향유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문화권 지원이라든지 어르신에 대한 거든지 이런 것들을 한 기관에서 하나의 부서나 혹은 소수의 몇몇 종사자가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밀접하게 닿아지는 접합점이 다른 영역은 굉장히 단일하게 만나지만 사회복지사는 굉장히 다수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저희 이제 인권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인권의 영역과 인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은 사회권 실천에 있어서 가장 현장에 밀접하게 있는 인권 실천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다른 어떤 휴먼 서비스를 하는 분들에 비해서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뭐 국가인권위원회나 아니면 인권의 영역에 계신 분들이 보다 더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거고 더 많은 것을 좀 요구하거나 이러는 게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반대 그 부적으로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 혹은 피로감, 스트레스가 또 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민감성, 감수성을 둘 다 똑같이 짚어야 되나 상관해야 되는 영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사회복지가 넓은 영역에서의 사회권까지 상관하는 부분이 넓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해 그건 훨씬 더 높아야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네네.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어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아야 될 것도 많아지고 피로도도 높아지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뭐 몇몇 제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거나 뭐 이런 분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연락이 오시는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가끔가다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우리 기관에서 조금 뭐 인권 관련된 이제 실천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혹시 뭐 지침이나 매뉴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싶은데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면은 뭔가 좀 인권에 대한 교육을 좀 하고 자체적으로 역량을 좀 발휘해서 그걸 좀 만들고 싶으신가 보구나라고 이해를 하는데 바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면 이어지는 게 혹시 샘플이 좀 없느냐, 그걸 보내줄 수 있느냐.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을 보내드리거나 참고하실 만한 자료를 제공할 수야 있지만 기본적으로 감수성과 인식에 대한 전환과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지침과 매뉴얼을 받았을 때 그것을 과연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분명히 들잖아요. 그럼 뭐 사실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좀 우리 뭐
사회가 요구하는 아니면 뭐 작게는 저희 국가인권위원회가 요구하거나 아니면 좀 그 전문 영역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연구하려고 하는 자세보단 조금은 좀 쉬운 길을 쉬운 방법만을 선택하려고 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네. 그러니까 매뉴얼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그때는 판단 근거가 되어지는 거는 얼마나 인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매뉴얼이라는 건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현장에서 매뉴얼을 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너무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 공식에 대입할 수 있는 게 차라리 있으면 다행인데 없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그럼 또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자체적인 어떤 역량이 쌓아지고 지식이 올라가고 감수성이 올라가져야 되는데 그런 준비 없이 그냥 매뉴얼만 지침만 바란다는 것은 좀 저는 ABC의 순서가 완전히 잘못되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근데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생각에서는 인권 실천을 잘한다고 누가 칭찬해 주는 건 아닌데 인권 실천의 이론을 배울 시간에 어떻게 하면은 잘 도와서 좋은 성과가 날까 하면은 칭찬을 받는 뭐 물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이제 저희가 성과주의에 이게 길들여져 있어서 그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는 사회적으로 이제 조금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약간은 바람은 약간 수그러든 것 같긴 하지만 다양한 영역으로 좀 지금은 좀 확대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사실 이제 갑자기 확 올라갔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실 인문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생활하는데 아무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배우면서 사람이 힐링이 되기도 하고 뭔가에 대해서 사고가 깊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혹은 아니면 굉장히 큰 부분에서부터 나의 모든 게 인식과 생활 패턴에서 달라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사실 이제 인권이라는 건 그렇게 아주 작은 부분에서 혹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부분에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고 첫 단추인 건데 이제 아예 이제 그 뭐 단추를 다 끼워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를 이렇게 옮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여서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이제 그 성과주의에 길들여져서 그런 건 아닌가. 사실은 뭐 이런 매뉴얼이나 지침 하나 이렇게 딱 잘 만들어서 결제받고 우리 이런 기관이에요라고 홍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뭐 어느 기관이든지 다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뭐 비전 선포도 하고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정말 정작 문제가 생겨 버렸는데 이거에서 적절하게 대처해 버리지 못하면 그건 사실 안 하니만 못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고민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죠.